특별기획 진보정치의 미래를 말하다. 지난주 역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정원 남매 간첩 조작 사건. 작은 꼬리 자르기를 하다가 실패해서 이제 큰 꼬리를 잘라야 하는 시기가 온 거 아닌가. 그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박정희 2세가 조선일보가 한마디 했다고 당장 진상조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중에 주말을 거치면서 우리는 아주 가슴 아픈 비보를 들었죠. 진보의 한 축인 노동당의 현직 부대표가 세상을 호련히 등졌습니다. 진보 정치의 미래는 있는가? 대한민국에서 진보 정치의 싹은 어떻게 자라날 것인가? 오늘도 두 분의 고명하신 패널을 모시고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보통 이렇게 소개하면서 제가 낮에 1시부터 방송을 해요. 네, 오늘 고명하신 패널 두 분을 모시고 한번 이렇게 각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고명하시대. 그 국수 같은 거 먹을 때 위에 올리는 그 고명을 의미하는 건가요? 무뚝심송님, 우리가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면 지탄받아야 될 486 세대는 꼭 정치권에만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반성하겠습니다. 예. 근데 고명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물뚝심송님은 저기 요리 국수 좀 잘 하시잖아요. 그죠? 관심이 좀 있죠. 예, 예. 그리고 국수에 대한 확실한 관이 있잖아요. 예. 면발에 대한 그 선호도가 있죠. 예, 어떤 관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맛있어야 한다. 네. 맛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잘해야죠. 자, 문화평론가 최영일 선생님께서 네. 문화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요 옆에 사거리에 네. 제가 아주 즐겨 먹는 이제 우동집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거기는 이제 매운맛, 중간맛 선택하게 돼 있고요. 고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분들이 국수 하면 주로 소면을 주로 먹는데 네네. 저는 중면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중면. 그러니까 우동은 좀 통통한 일본식 우동, 네네. 통통한 면발 또는 소면, 강달한 면발이 아니라 그 중간 면발이 있는데 네. 그게 쫄깃하게 맛있어요. 약간 사실- 쫄면 면발하고 비슷한. 제가 알기로는 비벼 먹을 때는 중면이 좋고, 음. 잔치국수로 후루룩 마실 때는 소면이 좋다. 대강 이런 정도의 예. 근데 요 옆에 사거리를 가시면 네. 거기가 이제 굉장히 오래된 네. 밤에 술 한 잔 자시고 이 국물 땡기면 이제 네. 오시는 그런 데인데요. 예. 얼큰한 국물에 중면발이 아마 한 2대 정도 네. 그 기업은행 뒤에 주차장에서 네. 언제 한번 가서 먹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물뚱님이 훨씬 전문가신데 네. 이게 애매하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게 전문가들은 이 샘플을 놓고 네. 이제 디테일하게 분석을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그동안 중저음에 시달렸었던 최윤 선생님께서 오늘은 마이크 앞에 바짝 붙어서 네. 예, 중저음을 지금 또 자랑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침 감기 걸린 김에 요때가 섹시하거든요, 목소리가. 보니까 우리 그 물동님께서는 마이크를 띄고 이제는 이제 중저음을 더 이상 과시하지 않는데 서로 이렇게 상호 침투하면서 비슷해지는 거 아닌가. 아, 비슷해진다. 네. 우리 진보도 서로 상호 침투하면서 합의점을 좀 찾아나가면 어떨까. 네, 좋은 해석이시네요. 네, 하여튼 중면과 소면 맛있게 해야 된다. 고명. 이렇게 오늘도 웃고 즐기면서 가벼운 터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주말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박은지 이제 전 노동당 전 부대표라고 그렇죠. 해야 되겠군요. 고 박은지. 예, 이분에 대해서 한 말씀씩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저는 그 박은지님을 네. 그 인터뷰에 초대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네. 뜬금없이 초대하면 좀 그러니까 네. 관련 이슈가 생기면 언제든 초대해야 되겠다라고 리스트에 딱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뭐랄까 황망한 느낌이 좀 들었고요. 네. 어쨌든 간에 그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다른 얘기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네. 조의를 표하고 그곳에서나마 평안히 계시기를 기원한다. 이 정도로 전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윤 선생님께서는 저는 이제 뭐 사회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예. 이
프랑스의 고전 사회학자 중에 이제 듀르케임이라고 네. 옛날에 이제 에밀 듀르갱 저희가 배울 땐 그랬는데 미국식으로 요즘 듀르케임 네. 이제 유명한 저서가 자살론이지 않습니까? 네. 그 자살의 유형이 나오는데 저는 그 트윗에 이렇게 썼어요. 뭐냐면 이 정치의 어떤 권위주의, 암울함, 네. 이 시대 분위기가 암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제정신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 좌절감이 있잖아요. 네. 어떤 경우의 자살들은 상당히 다수가 저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합리적으로 밝혀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더 시간이 흘러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박은지 전 대변인으로 저는 이제 많이 기억이 되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이 진보 계열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에 대한 성명들이 네. 이 박은지 대변인의 이름으로 발표된 그 노동당의 성명, 예. 그 글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억에 많이 남았고, 물뚝 형님 말씀 맞다나 정말 이 조의를 표하고 명복을 빕니다. 근데 이제 하나 전 추가하고 싶은 것이, 그야말로 이제 소위 메이저 언론 매체들, 네. 기성 매체들이 이 죽음을 9살짜리 아들까지 이제 같이 결부해서 네. 지금 어뷰징을 하고 있는 그야말로 트래픽을 끌어모으는데 네. 심지어 이제 조선일보에는 이 박은지 대변인의 사망 기사가 연예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십 건씩. 이 자식들이 언제 네. 그 진보 정당에 관심이 있었다고. 관심이 있었다고 네. 말이죠. 그러한 이제 이 오히려 사후에 한 죽음의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행태를 보면서 네. 이건 정말 우리가 좀 분노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뭐 원래는 2012년에 그런 그 당 내분 사태에 대해서 다루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현안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네. 지난주에 국정원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첩 조작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간첩 조작 사건 여기에 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한 분이 목숨을 버리려고 그러고 그랬죠. 유서까지 공개되고 그렇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물뚝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 자료를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현재 밝혀진 자료로 나온 것은 뉴스타파 측의 취재 과정에서 뭐 명확하게 조작된 거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에 들어와 있고요. 상식적인 과정이라면 검찰이 벌써 진작에 이 문제를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네. 여태까지 미루고 있었던 것은 이제 어떻게든 이 사건을 좀 덮어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뜻이겠죠. 아하. 그런데 이 사건이 점점 이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국정원 측에서는 이 문제를 아주 작게 처리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돌아가실 뻔했던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실 그렇죠. 뻔했던 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겠지만 그분의 개인적인 문제로 몰아가려고 했다. 개인적 일탈. 예, 개인적 요즘 많이 일탈이다. 듣고 있는 얘기죠.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된 거로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좀 더 큰 꼬리를 잘라야 되는 상황이 온 거로 보입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언론의 분위기는 그 남재준 국정원장을 경질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게 뭐 현실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께 직접 국무회의 석상에서 언급을 했다는 것은 아마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한 운을 떼었다라고 이해하는 게 정확하겠죠. 네. 저는 그 대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지켜봐야 된다. 남재준 국정원장을 이걸로 칠 것이냐. 네. 왜냐면 국정원은 지금 이제 일요일 밤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메일 사과문을 냈어요. 네. 사과는 분명히 했는데 그 이제 위조 서류에 대한 정황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 일탈로 이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심지어 네. 위조라고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네, 위조라고 사과에서. 인정하지도 네. 않았죠. 그런데 이제 논란이 돼서 사과한다 뭐 이런 식이었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후속 보도들은 그 이제 자살을 시도했던 네. 이게 이제 민변 쪽에서 나와 있는 인터뷰 내용인데요. 그 김모 씨, 조선족 김모 씨, 네. 7년 동안 국정원이 이제 이 서류를 흥신소에 맡기듯이 줬대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수천만 원씩 이제 지불을 하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우파의 소위 평론가분들은 무슨 얘기를 던지고 있냐면, 그럴 수 있다. 그리고 큰 차이가 없다. 그게 큰 차이가 없는 거라면요. 제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람 사는 건 똑같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위조를 얘기하고 우리가 이 진보 정치를 말한다라는 이 특집 기회까지 해서 네. 진보 안에 여러 갈래들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군요. 다 똑같은데 뭐. 사람 사는 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이거 왜 이렇게 입 아프게 여러 주 동안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상황 인식으로 몰아가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역사적 흐름을 보면 지금 짧은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지만 뭐 90년대, 80년대 돌아가 보면요. 이 주로 집권층이 자충수로 망하지. 국민들은 이제 항상 저항이 왔지만 네. 자충수로 몰락하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혁명이라는 게 제대로 없었지 않습니까? 네. 4.19도 사실은 우리가 미완의 혁명 뭐 네, 이렇게 네. 이제 부르는데요. 그런 상황이 이제 조만간 도래하지 않겠는가. 아하. 스스로 내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군요. 이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멀리 보면 그렇게 자충수로 몰락해가는 길을 가고 있지만 당분간 남재준 국정원장을 경질하지는 않을 것 같다. 뭔가 알지도 이제 모른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가 네. 이 대통령의 입장은 계속 뭐였냐면 네.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하고 네. 지금 질질 끌고 있는데 네, 네, 네. 그 사이에 지금 그 이후에 터진 일들 예를 들면 뭐 내라는 뭐라든가 사법적 판단이 지금 내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도 황당하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에 네. 벌어졌던 문제가 김용판 무죄 이렇게 판명이 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법적 판단이 없잖아요, 현재. 그럼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 없는 걸로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이. 네. 근데 이 남매 간첩 조작 사건은 사실은 이전 정부도 아니고 현 정부에 벌어졌던 네, 이제 네. 일인데 네. 엄밀하게 위조 서류 조작이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오늘 처음으로 아까 국무회의라 그러셨는데 이제 수석 비서관 회의 주재하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내는 과정에 국민들도 우려하고 있을 테니 검찰에게 당부를 한 거예요. 의혹이 없도록 조사해라라고 지금 요 정도 얘기로 국정원장을 날리진 않을 것이다. 저는 자, 이렇게 그럼 봅니다. 여기서 바로 내기 들어가는 게 어떨까요? 내기, 네. 술내기. 네? 술 뭐가 내기. 됐든 하여튼 네. 그 프로의 세계는 내기가 타이틀이 그렇죠, 있어야 그렇죠. 되니까. 제가 안건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말씀하시죠. 지방선거 전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경질된다. 전 이쪽에 걸겠습니다. 저는 안 된다로 걸어야죠. 자, 그럼 뭘 팽팽해지려면. 그럼 예, 뭘 예. 걸까요? 술 걸어야죠, 술. 치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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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중국에서 치맥 열풍이 불고 있다고. 예. 판빙빙 같은 네. 그런 대단한 중화권의 스타가 이걸 소재로 해서 농담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판빙빙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손 선생님께서. 그건 아닌데 워낙 이름들이 뭐 빙빙, 리리 뭐 많잖아요. 근데 판빙빙은 꽤 오랫동안 스타로 군림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유출된 사진도 많이 있었죠. 네. 어쨌든 간에 국정원 사건에서 제가 꼭 한마디만 명확하게 남겨놓고 싶은 얘기는 네네. 예. 국정원은 정보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정원은 항상 첩보를 입수하고 첩보는 정보 이전 단계인 거죠. 네. 불확실한 것도 많고 조작된 것도 많습니다. 첩보는. 네. 그런 걸 수집하는 것이 국정원의 원래 임무이기 때문에 네. 뭐 조선족 뭐 면사장도 아니고 김 사장한테 그러게요. 그런 걸 가져온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용납되는 일입니다. 음. 문제는 그거를 법정에 제출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제출했어도 심각하게 문제인 건데 그게 위조인 것을 알고도 제출했다는 정황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국정원이 자신들의 권력을 과대평가하면서 사법부를 속이려고 했던 거죠. 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이제 국가정보기관이 이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정보를 조작하는 것이 이렇게 일상화되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국정원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첩보를 제공해도 됩니다. 정보기관이니까. 네. 근데 그 정보를 받아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검찰한테 있었던 거죠. 실제로 법원에 제출한 건 국정원이 임의로 제출한 게 아니고 네네. 검찰한테 줘서 검찰이 제출한 거니까요. 그렇죠. 이번 사건에서는 검찰도 책임을 면하기 힘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어찌 보면 이게 사법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개인의 인권을 심히 이제 훼손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것의 진위를 확인하고 분류 분석해서 네. 그 걸러낼 거 걸러내고 정말 확실한 것만을 이제 사법부에 제출해야 그렇죠. 되는 이 프로세스에서 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기업적으로 무슨 이제 용역의 관계가 네. 갑을병정 물고 물려서 이제 흘러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단 7년간 거래가 있었다는 게 확인됐으니까요. 그 네. 사이에 얼마나 이제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었겠는가. 이게 위조와 조작도 적대 국가를 혼란시키기 위한 정보는 조작해서 뿌리는 게 정보기관의 일이라고도 봐요. 아, 그럼요. 근데 이게 네. 내국민의 어떤 인권을 이 침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밥 먹듯이 했다면 이 드러나는 게 지금 빙산의 일각이지 얼마나 많은 이제 아주 아슬아슬한 위험한 사건들이 많았겠는가. 그러면 저는 국가정보원을 좀 이번에 개혁하기로 이제 했으니까요. 네. 정말 정보 품질 관리자들만 남기고 네. 다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가자. 그럼 아, 정부 예산도 줄이고 민영화? 네, 민영화죠, 예, 민영화. 예.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전국에 계신 민영화 씨께서는 그렇죠. 예, 깜짝깜짝 놀라실 텐데 맞아요. 개혁해야 된다. 개혁하겠다. 이런 얘기 나온 지가 벌써 해를 넘겼어요. 그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이 정보가 올바른 정보인가 아니면 그릇된 정보인가 올바른 정보인가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데 있어 갖고는 다르게 해석해서는 두 정파가 있었죠. 그렇죠. 2012년에.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후에 한정파는 뛰쳐나오고 한정파는 혁신하겠다 그랬는데 예, 과연 이렇게 또 연결시키시네. 예. 뭐 제가 무리수를 아니요. 아주 자연스럽게. 네. 그래 멋져서 감탄하는 줄. 그렇습니까? 네. 치맥 하여튼 저는 둘 중에 한 분이 이기시면 저는 그냥 치맥을 얻어먹을 뿐이니까. 그럼요. 네네. 우리 박성재 PD께서도 치맥은 좋아하세요? 아니 예,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의외로 약간 이제 PD님이 복병이에요. 아 예. 저분은 유학생을 일본에서 사셨기 때문에 맥주 맛에 대해서 좀 까다롭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예. 그 소폭 베이스로 어울리는 그런 밍밍한 술에다가 치킨을 사겠다. 네. 이런 시도는 일체 이런 시도는 전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드립니다. 그럼 또 우리가 이게 치맥을 먹는데 네. 국민 TV 회식에 네. 뭐 아사히나 삿포로 이런 게 등장을 하겠네요. 그런 일본 얘기하면 통이 계시니까. 그런 얘기 하시면 이제 야마도니까요. 네.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 80년대 운동권 그 학생 운동할 때는 네. 콜라도 미제 단물이라고 안 먹었다는 얘기를 예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저는 뭐 콜라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먹었지. 네. 그렇게 따지면 첨가지를 왜 입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요. 어. 예, 웨이보는 중국의 네. 네. 아무튼요. 이 잘못된 정보인가 이 정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해서 그렇죠. 하나는 뛰쳐나가고 하나는 혁신하겠다 그러고는 당을 지켰습니다만 혁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얘기 2012년에 그 일산의 킨텍스라고 하는 그런 넓다른 회의 공간에서 있었던 컨벤션이 있죠. 네. 거기서 무엇보다도 제가 당 내분 사태라고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2012년에 당 내분 사태 결국 이건 처음 시작을 경선 부정에 대한 건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어떤 분이 먼저 물꼬를 터주시겠습니까? 항상 물뚱님이죠. 예. 뭐. 네.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냐면 이 사건이 생기게 된 원인을 따져보자면 결국은 당시에 통합 진보당이 총선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있었죠. 예. 그러니까 뭔가 먹을 게 생기면은 싸움이 벌어진다. 라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이게 야권 연대, 야권 통합 전체 빅텐트 이론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소연대가 구축이 되는 과정에서 양쪽 모두가 기대감이 한껏 상승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양해만 구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그 지역을 통합진보당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또 10석, 심한 데서 막 20석, 20몇 석까지 기대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일단 지금 당장 그 지역구의 통합진보당의 후보로 나가야 된다라는 경선 과정이 굉장히 심각한 주제가 떠오른 거죠. 네. 과거같이 통합진보당 또 그전에 이제 민주당이나 진보신당이나 이런 쪽에서 출마했을 때 전국에 한두 개 빼놓고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경선 자체의 문제점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경선이 굉장히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키게 돼 있는데 그 첨예한 대립을 담아낼 수 있을 만큼 절차적인 시스템이 없었다는 거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 열악했다. 굉장히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양쪽의 강한 의지가 충돌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를 맨 처음 말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객관적인 분석을 하셨는데. 역량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아니 그 부분은 네. 저도 이제 공감이에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으로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2008년에 한번 깨졌다가 다시 이 소통합으로 이루어졌던 과정은 우리가 누누이 그동안 얘기했으니까 이 2012년 4월 총선으로 바로 들어가서 2011년 말에는 이제 한미 FTA 반대 투쟁이 거세게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민심이 사실은 MB 정부에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돌아섰고 그렇죠. 민심이 이반되기 시작했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2012년 이 12월 대선에서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적어도 최소한 야권 지지층에는 이제 불이 붙었고 그때는 낙곰수가 한참 트래픽을 올리고 그 대목에서 있었고 논란의 네. 여지가 있지만 굉장히 암울했던 분위기를 전환시킨 것은 낙곰수의 역할이 좀 컸죠. 컸죠. 그러면서 그 역할을 통해서 발생한 기대감이 4월 총선으로 집중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예. 여기서 뒤집을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데 공감하는 것은 정말
소수 군소 진보 정당의 후보로 이 기초 단체장이나 혹은 기초 의원, 뭐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 뭐 또는 이제 우리 구의원 뭐 이런 쪽으로 쭉 나가면서 이 헌신하고 고생했던 분들이 지금도 그냥 지역 일꾼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 당 모임 안에서는 정말 온갖 정말 험한 일들을 하면서 고생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정치인으로서 당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분들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고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희생양 혹은 그냥 이제 자원봉사자, 헌신가 혹은 자기 돈까지 쓰면서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이 진보를 길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래도 내가 나의 신념과 소신이 있지. 타협하면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맑고 좋은 분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권력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죠. 당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도 있겠네. 거기서부터는 사실은 이게 꼭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가치 판단을 떠나서 권력 욕망이 있는 분들은 이제는 눈에 불이 튀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그런데 이제 아까 물뚱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논쟁은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부실했다, 시스템이. 이거는 다 인정되는 건데 그 부실의 정도를 넘어서 이제 그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윤리적인 행위 혹은 반칙,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이제 정도선을 넘나드는 것에서 누가 과연 부정의 주체이냐 혹은 또 총체적 부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상호 손가락질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게 이 총선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분당은 그렇죠. 총선 때는 좋은 성과를 만들어 놨어요. 그 성과 자체는 사실은 이제 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바 이제 우리가 광고를 막 이제 유튜브에서 보고 그럴 때 이정희 대표, 뭐 유시민 공동대표, 공중전은 굉장히 잘했죠. 의원 등등 다 정말 그 7080 코스프레 하면서 그때는 희희락락 재밌는 분위기로 가던 그 기조에서 뭘 노리고 있었냐면은 정당 지지율 20%까지가 만약 나온다면 원내 교섭단체도 진보정당 최초로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바라봤던 거죠. 그때 희망의 축은 그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가? 그렇습니다. 몇 가지 확장됐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약간 살짝 놀라실 수도 있겠는데 이 문제의 시발점은 참여계에서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살짝 놀라운데요. 예. 왜냐하면 처음에 문제가 과거 민주당 출신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당권파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때 2012년 총선도 과거에 해오던 방식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봐야죠. 하던 시스템 그대로. 그 시스템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부실한 시스템으로 그 시스템 위에 그 참여계 분들이 뛰어 들어오면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이분들은 다분히 그 오랫동안 이제 지역에서 그 진보 운동을 해온 그런 분들은 아니고 사실상 그 유시민이라는 어떤 상징성을 보고 모여든 또 참여정부 시절에는 그렇죠. 뭐 장관도 지내셨고 그러니까 그 당시 표현으로 이제 구친노의 한 갈래가 터져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들은 지역에서 보면은 시의원이나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분들이 그 참여계 동력을 모아서 내가 후보가 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때지만 권력에 참여했던 계파 입장에서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게 더 익숙하죠. 그렇죠. 당선되는 거를 당연히 가정하고 나오는 사람들이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구민주당 계열은 당선 가능성보다는 항상 총선을 대하는 입장이 심한 경우에 이제 이 총선에 나가서 출마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이 당선을 위한 게 아니라 당을 홍보하기 위한 과정이다. 맞습니다. 선전전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았고 이 두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그룹이 충돌하게 되면서 참여계 분들이 먼저 이제 그 경선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시도하죠. 근데 그 작업이 시도된다는 게 정보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이러고 있다가 우리가 후보 다 뺏긴다. 이렇게 대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어느 선에 서로 모르게 그 부실한 단계에서 부정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건 허용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경우에도 역치라는 게 있을 텐데. 그렇죠. 예, 그 역치가 있는데 그 역치를 아주 손쉽게 그냥 둘 쪽 다 넘어가 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제 종편에서 하도 두드려 맞아서 우리가 이제 지난 그 총선 이후에 분당까지를 보면서 국민들이 이제 경악과 충격 속에 진보당이 저렇게 쪼개지는데 결국은 다 오물을 뒤집어 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쟤네들도 깨끗하지가 않네. 선거에서는 뭐 부정이 이제 밥 먹듯이 벌어졌네. 이렇게 이제 막 오명을 덮어 쓰면서 벌어졌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전에
어찌 보면 이제 학생운동 때 총학생회장 선거 때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 현장에는 뭐 박스를 들고 다니면서 자 투표함에다 투표 넣으세요. 또 투표 동료를 한다든가. 왜냐하면 그분들이 투표 현장까지 가서 투표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네. 혹은 뭐 이제 그 동시에 IP가 발생을 한다든가 인터넷 그런 선거를 부분에서는 할 때. 저도 참 아쉬운 점이 되게 많습니다. 뭐냐면은 그쪽 계통에서 선거를 어떻게 치러왔는가를 많이 아시는 그 기존에 관심이 있어 많이 알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흔하고 익숙하고 흔히 해왔던 일들인데 네. 그 계통을 모르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이건 뭐 왜 이렇게 이게 엉망이냐.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니까 사실은 선거는 저건 아니잖아 이런 그렇죠. 문제들이 예. 막 발생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통합진보당 내부의 경선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거죠. 네. 그렇죠. 내부 경선에서는 어지간히 심각한 문제, 정당의 정체성을 뒤집을 만한 문제가 아닌 이상 그건 내부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정이 총선에서 벌어졌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예. 내부 경선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 지나치게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과열돼 이런 관점이 있었는데 있습니다. 사실은 네. 이거는 이렇게 좀 확대해 보면 좋아요. 뭐냐면은 그 전후에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오픈 프라이머리 이제 국민 경선 집어넣고 또는 이 좀 혁신적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모바일 투표 집어넣었는데 그렇죠. 모바일 경선의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또 심각하게 터져서 그것도 이제 서로 고소고발 하니 많이 하고 이제 문제들이 시끄럽다가 그래도 기성정치의 선수들은 마지막 선에서 다 이렇게 마무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마무리를 할 줄 네. 알죠. 그럼 새누리당은 또 경선이 깨끗했느냐 하면은 아예 그런 문제가 예. 노출이 안 되죠, 거기는. 노출도 안 될 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번 총선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박희태 국회의장 네. 굉장히 이제 문제가 크게 터질 때는 거의 최근까지도 금권 선거 문제가 그렇죠. 돈봉투 살포했다 이런 문제가 전당대회 때 이제 서로 막 터져 나오면서 사실 이제 조용히 누군가 책임지고 물러나고 덮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새누리당 당시 이제 한나라당, 민주당 그리고 이제 군소진보 정당들 하게 보면은 그러면 진보 정당은 좋아. 돈과 예산이 없고 해오던 방식들이 있으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경선의 룰을 많이 위배하는 부정부실이 있었던 것인가라고 보면 사실은 돈 있는 정당도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동원 선거라고 하는 건. 그나마 우리가 관광버스가 체육관에 이제 속속 도착하는 거 사람들 모아가지고 셔틀 날아다니고 이런 거를 흔히 알고 보는데 문제는 아까 물뚱님 말씀하신 대로 진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좀 강력한 어떤 도덕성에 대한 잣대가 기준이 별도로 높죠. 작용하는 예, 것은 사실이다. 맞습니다. 예. 그 때문에 물론 매를 한 뭐 10배든 100배든 더 맞은 경향은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매를 더 맞게 되는 과정에서 그 양쪽 집단의 경쟁심, 양쪽 네. 집단의 적대감이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이고 민주당이고 사실상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벌어진 것보다 더 심한 일들이 무수히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서로 간에 아무리 싸워도 그거를 언론에 터뜨리고 막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자기들끼리 숨긴다는 거죠. 근데 통합진보당은 그 도가 넘어선 겁니다. 그 상대편의 문제점을 너무 집중적으로 막 퍼뜨리고 언론에 막 던지고 2006년도인가요? 그때 분당 사태 때도 그때도 2008년도. 2008년도. 예. 예. 그때도 고스란히 예. 네.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한다거나 그렇죠. 여기서 한쪽을 정부로 몰고 한쪽에서는 분열주의자로 몰고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했던 1심의 사건이 똑같은 이제 일입니다. 시작이 돼서 벌어졌던 일이었죠. 근데 그것을 전혀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거기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질적인 집단들이 모였을 때 이뤄졌던 경선 부정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가느냐. 예.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과정에서도 아주 처참할 정도의 아마추어리즘이 발현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수습을 못했어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습을 못한 겁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예. 어떻게 수술 못했는가. 그러면 만약에 저기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네. 그럼 그 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위원회가 양쪽의 입장을 다 반영을 하고 예. 그 반영한 결과, 그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그 결과를 그 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받아들여가지고 그렇죠. 예, 거기서 어떤 적절한 수준의 처벌과 적절한 수준의 그 합의를 보도록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 조사 보고서 자체를 채택을 못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1차 조사 보고서부터 네. 막 꼬이고 꼬여서 자 어느 날 갑자기 5명의 이제 공동대표가 네. 통합진보당에 네. 3개의 큰 계파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긴 또 이제 민주노총 계열도 들어와 있고요. 다시 조준호 한번 위원장도 짚어볼까요? 그 들어와 5분이 있고요. 어떤 분이셨죠? 우선은 이제 민주노동당 대표로 있다가 네. 통합이 돼서 통합진보당이 되면서 뭐 지금도 우리가 또다시 당대표를 하고 아, 있는 네. 이정희 대표가 이정희. 있었던 거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공동대표, 공동위원장 체제였죠. 네.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 출신으로 들어와 있던 이제 조준호 네. 위원장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참여계의 이제 유시민 대표 위원장 있었고, 네. 거기에 심상정 의원, 심상정. 그 다음에 노회찬 의원까지 5명이었죠. 예. 그렇군요. 그 5명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렇죠. 5명이 대표하고 있는 계파는 3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 진실에 기반한 그 과학 수사하듯이 진실에 기반한 수사를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분명히 양쪽에 한 3방향 모두가 다 경선 부정을 했는데 네.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네. 그거를 그 세 계파를 대표한 5명의 대표가 어떻게 합의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 어떻게 할지 종을 못 잡았다. 그렇죠. 우왕좌왕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왕좌왕했고 심지어는 1차 이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 5명의 이제 공동대표가 입석을 하고 있었는데 네. 발표하고 나서 이제 이정희 대표는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또 노동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 총선 끝나고 고무돼 있는 상황에서 지역을 돌고 있었어요, 현장을. 네. 그래서 사실 뭐 부산, 그때 뭐 철탑, 이 농성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역을 돌다가 이제 발표해야 되니까 올라와서 앉아서 발표했는데 네. 일단 어찌됐건 이제 이 실제 총선은 성공을 한 거고요. 네. 이 소통합한 진보 내부에서는 통합을 한 보람을 찾았던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경선에 대한 비리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그것을 사과하는 자리라 네. 이정희 대표는 당시에 무조건 죄송하다. 국민들 앞에 사죄한다. 라고 일단은 이제 사과 일성을 먼저 던지고 네. 내용 발표를 본즉 이게 사실은 내용이 이상하다. 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사후에 제기가 되는 겁니다. 네. 거기서 저는 이제 그렇게 완전히 합의도 못하고 조사보고서 채택조차 어려워할 정도로 우왕좌왕했던 그랬죠. 그 동력에는 네. 아주 쉽게 표현해서 그 당시에 통합진보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있던 당권파에 대한 비당권파들의 감정적 반응이 섞였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 뭐 그냥 쉽게 보면 미움, 예. 뭐 증오. 그동안 누적되어 온 미움과 증오가 표출됐다. 그랬죠. 예, 이번이 찬스다. 저 당권파들을 끌어내리자라는 감정이 솔직히 말해서 있었을 겁니다. 당권파라고 한다면 보통 그 경기동부 계속 그렇죠. 알려져 있는 네. 뭐 그런 계통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문제가 봉합되기는커녕 점점 더 확대가 되는 거죠. 이런 감정이 그대로 사태를 확대시키다가 결국은 그 폭력 사태를 유발하게 되는. 자, 치우지아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어요. 조사 보고서를 왜곡 발표하고 분당 사건을 일으킨 것이 조준호 아닌가요? 여기에 많은 질문, 이 짧은 글에 많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준호 위원장이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죠. 이제 말하자면 구당권파와 네. 이 통합진보당 내에 이제 다수 당원들에게 잠깐요. 가장 많은 네, 비난을 양반식으로 한다 받았죠. 그랬으니까. 네네. 조준호 아닌가요?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아니라부터 시작한다면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의 추정은 예. 그렇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를 두 분이서 나눠보겠습니다. 애초에 조준호 대표는 민주노총 출신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친하기로 따지면은 당권파에 더 친한 분이에요. 아, 예. 예. 근데 그런 분이 이 참여계의 편을 들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간 한쪽으로 쏠린 그 조사 보고서를 한쪽으로 쏠렸다고 제가 표현한 게 맞습니다. 네네네. 그 참여계에 유리한 조사 보고서를 채택한 이유는 네. 물론 이제 그로 인해서 욕도 많이 먹고 실제로 폭력까지 당했지만 네. 머리끄댕이를 예, 잡혔죠. 저는 그게 당시에 어떤 그 역분노, 그러니까 이쪽에서 표출한 분노에 대한 당권파 계열의 분노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죄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분이 예, 뭐 당권파의 위력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뭘 했다, 뭐 이런 것도 없고요. 네. 그냥 이렇게 그분께서는 제가 보기엔 판단하기에 지금 상황에 이런 톤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예. 판단했던 것 뿐인데 네. 그 책임을 그냥 뒤집어 쓴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그렇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건, 자, 사견임을 전제로, 이건 이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다 사견 얘기하는 네네. 거지. 그 상황을 쭉 추이를 이제 보고 있잖아요. 네. 보고 있었던 전제로 저 5분들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네. 우선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도부가 모여서. 그렇죠. 밤샘 토론하고 끝장 토론해서, 자, 저 조사 보고서에 문제가 있었다. 뭐 예를 들면, 가해자로 혹은 이제 부정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이 어떻게 이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 참여계.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다 서로 위임을 했으니까 5명이 서로 믿었다는 건데 그 이후에 이제 불신의 싹이 텄고 문제가 파열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봉합을 하는 것도 결국은 지도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모든 조직의 책임은 그럼 이 5분이 이제 모여 앉아야 되는 거고 의원으로 또 배지를 달고 당선된 분들이 있잖아요. 지역구도 있고 이제 비례대표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그들이 함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사실은 다 서로 이해 당사자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세계 개파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이 정의당으로 나가버렸습니다만. 지금은 둘로 나뉘었죠. 네. 심상정 의원과 노회찬 의원은 이제 정의당이 되신 네. 거고. 네. 그때 이제 분당되면서 이제 나가신 거고. 굉장히 이제, 참담함을 토로하면서 또 유시민 의원은 같이 정의당으로 나갔습니다만 정계 은퇴를 해버린 거죠. 그렇죠. 지금 참여계에는 물론 남아있지만 어딘가에 소속돼 있거나 중간에 떠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대표 역할을 했던 분은 정계에 계시지 않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정희 대표가 통합진보당의 이제 다수파 혹은 구당권파를 지키고 이제 진보당 이름으로 그냥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 조준호 위원장만 사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노동운동계에서 현실 정치에 이제 소통합 정당이 참여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정말 어찌 보면은 비주얼상으로는 이 폭력의 대상, 피해자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사라져 버리셨는데 이 제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그 시점에 정말 탄력이 받아서 모두 고무돼 있던 시점에 이분은 정계에서 뭔가 자기의 또 자리를 원하셨던 게 아닌가. 그게 개인적인 정치의 욕심이건 혹은 민주노총을 좀 이제 강력하게 기성 제도 정치 내에서 강변하기 위해서였건. 어필을 예, 예. 위해서든. 그건 뭐 공적 명분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개인적 또 사욕이 개입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는 그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거니까요. 네. 그걸 비판할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자신의 어쩌면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활용해서 네. 당권파를 좀 척결하는데 이 무게중심을 쏟는다면 새롭게 좀 재탄생하는 이 통합진보당 내에서 내가 수장의 역할을 한시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 이제 정황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좀 무리하게 그러니까 토론을 거듭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게 아니라 그런 약간의 그 깜짝 쇼 그때 같은. 사실은 재밌는 게 네. 이상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네. 야, 우리가 다수파인데 왜 부정을 하겠냐. 왜냐하면 쪽수로 하면 우리가 이기는데 쪽수가 많은 쪽이 왜 부정을 하겠냐. 그냥 네. 몰아붙이지. 오히려 이제 메이저가 마이너를 그냥 이렇게 저 소수자 의견을 무시하고 가잖아요. 우리가 다수결을 횡포라고 할 때. 하긴 뭐 이상규 네. 의원 자체가 거기서 그 당권파라고 분류되는 사람 중에서는 소수파에 속하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제 이정희 대표의 지역구를 또 네. 이제 급박한 상황에서 이제 인계받아서 가고 있고 지금은 어쨌든 같이 진보당으로 이제 움직이고 계신 의원이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그룹이 형성됐는데 문제는 그런 이제 억울함을 토로했던 과정들과 이제 이런 흐름들을 쭉 보게 된다면 정말 그 이 구당권파들은 또 이제 나름 억울해하는 상황인데 당연히 억울하겠죠. 그 상황에서 보면은 굉장히 냉정하게 뭐 이정희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네. 어찌 보면 북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종편에서 이제 네. 생중계 나가면서 국민들이 그렇게 국민들을 품어야지 왜 당원들을 품냐 이렇게 이제 욕을 먹었고요. 그거는 뭐 레토릭의 문제가 좀 네.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준호 위원장도 서로 굉장히 그때 이제 쌩 까는 분위기가 야, 정말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차갑다. 바로 어제까지 동지들이었는데 차갑다. 이런 그렇게 볼 느낌을 수 있을 느끼게 것 되는 거죠. 같습니다. 예, 그 조준호 위원장이 사이에 껴있다가, 네. 그러니까 그 당권파 입장에서는 조준호 위원장이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랬을 가능성이 예. 높죠. 근데 그게 깨지면서 배신감이 더 커가지고 네. 정작 이제 그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깜짝 놀란 게 아니 폭력을 가했다면 유시민한테 가해야지. 왜 조준호한테 그 가냐. 내부의 이 감정의 골로 본다면 예, 그렇게 전 그게 좀 의아했었는데 나중에 유심조로 하면서 뭐그 한꺼번에 세 명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묶어서 네, 네. 하겠지만 이제 그 조준호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저는 그건 관심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뭐 본인이 말할 수- 밝히시기 말할 수 없고. 전까지는 그렇죠. 그다음에 이성규 의원이 했던 그 우리가 다수파인데 왜 부정을 하겠느냐는 뭐 그 언술은 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민노당 시절에도 그 민노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투표할지에 대해서 별로 중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그 당시에는 모든 선거에 있죠. 선거를 준비하는 경선 과정이라든가를 보면 투표율이 문제였지 찬반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당원 당규상 네. 최소한 당원의 몇 분의 몇이 투표를 해야 되고 그 중에 얼마가 찬성을 해야 통과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긴 그래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진보에서는 항상 그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게 힘듭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민노당은 그 민노당 정당에 크게 관심이 없는 노조원들 소속 노조에 소속된 당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머릿수는 또 예. 노조원들이 많죠. 기본 당원 수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맨날 투표할 때마다 정족수 채우는데 애를 먹고 네. 이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뭐 핸드폰으로 물어보고 대리 투표를 한다거나 그렇죠. 뭐 박스를 들고 돌아다닌다거나 이런 게 일상화돼 있던 문화라는 거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런 문화에서 항상 이게 문제가 안 됐던 것은 선택지가 한계였기 때문입니다. 후보가 나와도 한 명 혹은 두 명이라도 누구 할지 다 정해져 있는 상태.
저는 이론적이었죠. 근데 이 물뚱님의 이제 해석과 진단을 보면서 오늘 이제 2012년 분당 사태가 나오면 네. 흔히 지금도 그렇지만 감정의 골이 네. 만약에 이쪽 영역에 난 속해 있다, 저쪽 진영이 속해 있다. 이걸 또 굳이 기성정치 개파라는 말을 쓴다면 난 참여계였다, 나는 뭐 구당권파였다. 이렇게 싸우면 골이 깊은데 이 문제가 계속 악순환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원인 진단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아전인수로 원인 진단을 하니까 애초에 토론이 될 수가 없는데 지금 사실은 문제의 본질을 물뚱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 제가 뭐 어떤 반론을 제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팩트를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자,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저는 1차 조사 보고서, 2차 이제 진상 조사 보고서, 그리고 이제 김인성 보고서라고 얘기된 이게 단행본 책으로도 나와서 유료로 팔립니다. 아, 예. 진보의 맞습니다. 블랙박스를 예, 예, 이제 예. 열다. 이 좋습니다. 판도라의 상자. 그걸 네.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요점은 그거잖아요. 다 잘못했느냐 아니면 누구 한쪽만 잘못했느냐. 지금 거칠게 얘기하자면은 1, 2차 보고서의 내용은 뭐 채택이 되지 않았으니까 논의로 치고 넘어가서도 처음에 참여계에서 우리 모두 잘못했으니까 다 같이 그만두자. 예, 그런데 무슨 얘기냐? 우린 잘못 없고 니네가 잘못했다. 라고 해서 니들이 오히려 먹튀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개싸움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비례대표 아주 애꿎은 비례대표 1번부터 해서 죄 사퇴하고 예, 그렇지 않은 세력은 사퇴하지 않고 남아있고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그렇죠. 그러면 그 보고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보고서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이 뭐냐면 그러면요, 다시요. 예.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그 보고서 내용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럼 그때 부정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한 것이냐? 그거를 짤막하게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네네.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정희 대표가 당시에 발표한 것이 팩트에 가깝다. 뭐냐면 지금 물뚱님도 말씀하신 대로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총체적으로. 네,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때는 총체적인 부정이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공동대표단에서. 네네. 그래서 이제 분당 사태까지 이어져 버린 건데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 이건 네.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네. 근데 부분적인 부정이 있었다. 예. 그렇다면 부정의 본질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처벌을 하든 제명을 하든 조치를 하든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비윤리성을 당 내에서 적절하게 징계 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봉합을 해 나갔어야 되는 건데 네. 이 총체적 부실 플러스 부분적 부정이 총체적 부정으로 번지게 되고 수습 불가한 상황이 되면서 네. 지도부가 거기서 이미 쪼개져 버린 상태에서는 이게 1차, 2차, 3차 보고서까지 나왔다 하더라도 그 보고서를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네. 그 보고서가 무슨 의미가 있어지겠습니까? 다만 남아있는 구당권파는 아까 손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먹튀론을 제기하면서 네. 결국은 사고치고 나가버리면 똥은 우리가 치우는 거냐? 네. 그리고 억울하다. 왜냐하면 국민적 지탄은 다 얻어맞았으니까. 경기동부연합의 뭐 실체, 운운,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뭐 군자산의 약속, 굉장히 이제 다른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면서 뿌려졌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진보당은 구당권파로 몰려 있으면서 이제는 이제 위헌정당으로까지 해산 청구를 받고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것도 사견인데 그냥 하나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유약한 스타일이라 네. 진보당이 설사 억울하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타협을 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석기 김재현 의원이 계속 붙어 다니거든요. 근데 그 둘은 비례대표로 올라온 과정이 다릅니다. 이 김재현 의원은 청년 비례대표고요. 그렇죠. 물론 한대령 계통으로 해서 주로 대학생 운동을 많이 했지만 네. 이석기 의원처럼 또 80년대 운동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용인 외대 캠퍼스. 경기 동부의 같은 계열이다. 계보로 예. 엮인다. 근데 캠퍼스 생활 한 것도 다르기 때문에 무슨 뭐 공감대가 있었을까? 서로 그러면 뭐 이게 멘토처럼 사수부사수 관계였을까? 그것도 좀 의구스러워서 네. 저는 진보당이 좀 대중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이석기 의원 정도를 정치적인 희생으로 보내고 김지현 의원 정도를 살리는 방식을 썼다면 지금하고는 조금 또 흐름은 달라졌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보당원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잘못이 없는데 왜 그만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정치적인 이제 어떤 이 조작적 절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자, 정리를 하자면 지금 최영일 선생님께서는 처음에 이정희 대표의 발언, 즉 총체적으로 부실이 있었다. 그걸 확실히 인정하는 그건 배경적 사실이다. 상태에서 네.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서 그
책임 있는 사람. 근데 그 안에서 세력을 부분적인 부정이 있었다. 이건 부정이라고 하는 건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행태나 관습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예. 그걸 해내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그걸 하자고 1차 보고서를 한 것인데 네. 쉽게 보면은 그냥 이름을 거론하면 윤금순 후보, 오홍만 후보의 문제를 조사하자고 한 것인데 이정희 대표가 이제 첫 1차 진상조사 보고서를 까보고 사죄를 일단 먼저 고개 숙여 해놓고 나중에 황당해졌다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이 윤금순, 오홍만 후보에 대한 조사가 1차 보고서에 없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이석기 중심으로 이제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사를 누가 했지부터 역순을 밟게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잘못한 건 5명의 지도부가 그 보고서를 채택하기 전에 사전 합의가 없었다라는 게 드러나면서 그 자체가 절차적으로 황당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고서를 공유하지도 못했죠. 그랬죠. 제가 보는 사건을 정리하자면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양쪽의 감정이 충돌하면서 네. 감정이 충돌했다는 건 사건 후 말고 사건 진행 과정에서부터 진행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부터 다 가시화돼 버리고 예, 노골적으로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점점 노골적으로 양쪽이 그 상승작용을 일으키다가 양쪽 모두가 다 선을 넘어섰다라고 제가 표현한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 부실의 단계를 넘어서서 총체적 부정으로 간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네. 어떻게든 그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게 우리가 용납 가능한 수준인지 이런 걸 판단하기도 힘들게 이 정파적 논리에 휘말려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아무런 해결도 못하고 실체적 사실도 확인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사건의 그 상승의 맨 마지막에 최종 종결이 그 폭력 사태로 터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폭력 사태가 터진 그 시점에서부터 그 전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점들은 따져보기도 힘들게 돼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아예 그냥 논란 자체가 끝난 거예요, 거기서.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아쉬운 건데. 그렇죠. 그 지도부가 좀 더 잘했어야 된다. 뭐, 물론 그 상황까지 안 갔어야 되겠죠. 근데 그 상황까지 온 상황에서도 그 당원들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그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네. 그 급기한 단상을 점유해서 그 평생을 그 노동운동에 몸바쳐온 조준호 씨 같은 분을 이렇게 머리를 잡고 흔들어가지고 막 수술을 하게 만들고 이 상황에서 이제는 뭐 그 앞에 과정이 뭐 어떤 일이 벌어졌고 누가 잘못했고 이걸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그러면서 그 파산을 겪은 거죠. 머리끄덩이녀라고 이름 붙여지면서 사실은 그 이 진보당의 분당이 얼마나 보수층 좋은 일을 했어요. 아주 뭐 멋진 거리를 제공했죠. 매일. 그러니까 이제 북한하고 비교되는, 물론 이제 그 미디어의 조작이고, 그건 굉장히 왜곡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전파했다. 레드 컴플렉스를 또다시 확산시키는구나. 메카시즘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모든 이제 실제의 팩트 소스들이 이게 진보 내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원죄론에서 또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런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석기 씨를 빼는 책임을 지는 입장을 보여주는 그 정도의 정치적 유연성만 보여줄 수 있었다면은 그러면은 봉합이 어느 되지 정도 문제가 좀 않았을까 해결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는 생각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게 구당권파 입장에서는 예. 너무너무 억울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억울하다는 건 뭐 물론 이해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두 파벌이 싸움이 붙을 때 그렇죠. 서로가 억울하니까. 그렇죠. 서로가 억울할 예. 수 있고. 그러니까 억울한 건 인정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통합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통합진보당 당 차원에서 봤을 때 이석기 의원이 책임을 지고 사퇴함으로써 문제를 봉합할 수 있다면 사퇴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수반을 제시할 정도의 정치적 유연성만 있었어도 상황을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랬겠죠.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내란 음모가 터지질 않았겠죠. 오히려 이 일은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갔겠죠. 그 흐름 자체. 그게 이제 우리가 사후적으로 역사를 미리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초기 조건의 민감성이라고 이제 나비 효과 이론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저도 그렇게 바랬어요. 이석기 의원이 스스로. 나는 잘못이 없지만 잘못이 없지만 책임지겠다. 예, 분당만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분당이 안 된다는 얘기는 다 했어요 그때. 다 했는데 누구나 분당하기 싫어했죠. 분당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물러설 테니 그렇다면 조직을 유지해달라. 국민들에 대한 신망을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 더 멋있어질 수도 있었으나 그럼요. 문제는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돼버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네,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잘못이 없으므로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이제 결백하다. 라고 이제 시위한 것이 이 상황까지 와버린 것이죠. 네, 최 선생님. 네네. 그러면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초점은 말이죠. 지금 초점은 먹튀다라고 진보당에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진보당에서는 그렇죠. 당시에 나간 파들을 예. 거기서 게다가 이 자식들이 빚까지 떠넘기고 가버렸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문제가 또 있었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리화시켜주는 네. 진보당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잘못 저질러 놓고 니들이 분탕질 쳐놨다. 그리고 빚까지 떠넘기고 갔다.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은 네. 별로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아하, 예. 그 진보당에 남아있는 분들은 당을 추스리기 위해서라도 그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간 사람들은 그 남아있는 정당에 대해서 할 얘기는 없는 거죠. 새로운 당을 만들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남아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는 대중들은 이미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이게 이제 슬픈 일이 되는 건데 슬퍼지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2008년이랑 다른 게 전혀 없어지는 그대로 거고 반복한 것뿐입니다. 대신 사회적으로는 또 국민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지금 분탕질과 그 말씀이 남기는. 제일 중요하신 거예요. 네. 뭐냐면 이 통합진보당의 2012년 4월 총선에서의 나름의 선전, 네. 혹은 뭐 멋있게 표현하면 승리, 이제 또 일정 정도의 이제 진보, 전진, 이 성과는 국민이 공유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국민이 밀어준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당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 민주당은 저렇게 희미하고 힘도 없고, 그야말로 이제 낙곰수에 엎혀다니고 있고, 지금, 실제로 이제 뛰는 사람들은 다루 있고, 이 기성정치 썩었구나. 기득권 못 내려놓는구나. 그 질타가 지금까지도 민주당에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불임정당의 오명이 있는 것이고요. 항상 제1야당의 위치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차라리 뭐 이정희 대표의 이제 개인적인 대중적 이미지에 편승해서 진보당이 좀 더 나아 보이네. 예, 파이팅하네. 그리고 이제 같은 그 10%가 넘는 정당 지지율이 그 분당 사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표준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정말 이 비난의 언사들을 날렸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 진보의 핵심 지도부가 적어도 최소한 정당 지도부가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게 구당권파가 억울하던 상대적으로 옳았든 절대적으로 옳은 건 세상에 없다고 보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조금 더 깨끗했든 그건 상관없이 이 진보 전체의 성과를 한 방에 말아먹은 죄는 이 분당의 책임을 그 모든 당시 지도부가 져야 한다. 지금도 이제 짚고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죠. 좋습니다. 사랑원님께서 올려주신 이 글을 읽고서 만약 민주당에서 친노 의원이 비리 저질렀으면 친노 계파가 사과하나요? 민주당이 사과하나요? 참여견이 경기동분이 하는 거야 내부 사정이고 국민들에게는 당의 이름으로 사과를 했어야죠. 어떤 계파가 잘못했는가를 국민들이 물은 게 아니었잖아요. 뭐 이걸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괜찮습니다. 국민 관점. 예. 그게 정당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잃지 말아야 하는 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내부를 파고들다 보니까 또 뭐 이제 상대적인 잘못 이걸 비교하지만 시간이 흘러 넘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뭐 이제 이정희 대표를 포함해서 억울한 구당권파 입장에서도 이석기 의원 본인을 포함해서 뭔가 결단이 있어야 한다.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민주노동당의 역사부터 생각하는 분들은 그 제1대 대선 후보가 권영길 선생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도 이 분당 사태에서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발을 빼시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이 이제 비대위원회가 꾸려지면서 강기가 비대위원장이 중간에서 절충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이분 결국 그냥 농사지로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분들이 물론 구당권파는 왜 그들이 함께 해온 동지분들이고 선배인데 왜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또 안타까워했어요, 당시에는. 안타깝다기보다는 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욕도 많이 했겠죠. 밖에서는 욕을 하긴 했겠죠. 안타까우니까 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은 내부적으로 잘 뭉치는 기질은 좋은데 그것이 크게 우리가 정치의 대중화, 특히 진보 정치의 대중화라는 흐름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발목 잡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은 사실이다. 저도 이렇게 봅니다. 아마 그렇군요. 외부의 국민들은 그 점을 가장 크게 이해를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 나오는데 뭐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어지간히 통합진보당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떤 일이 있는지 대충 다 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항상 얘기할 때 난 그 부분은 이해를 못하겠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또 뭐 여러 가지 표현을 들 수 있겠죠. 왜 거기서 폭력을 썼는가. 이거 이해 못하겠다. 왜 거기서 분당의 사태 앞에서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가. 뭐 이석기 의원한테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마무리된 다음에도 어떻게 정당의 차원에서 왜 국민들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게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하는 바로 그 지점. 여기에 바로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통합진보당 내부의 당권파의 문화적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렇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내부의 당권파가 거기서 어떤 정치적 유연함을 보였으면 분당은 막을 수 있었다. 라는 이런 그 가정을 할 때 통합진보당 내부의 당권파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럴 수가 없다. 예, 그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다. 라고 다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왜냐? 거죠.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행동을 몇 년간 봐온 결과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그런 정치적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과연 왜 그런가? 이 부분은 이미 이제 다 분당 다 끝나고 심지어 통합진보당이 남아있는 진보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 판결을 받을 정도로 해산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죠. 그 어느 정권 때보다. 그런 상황까지 와서 우리가 이 모든 게 더 이상 논의할 가치도 없다. 이미 지난 일이다라고 포기하더라도 과연 이분들은 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왜 이해할 수 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네. 이거에 대해서 다수의 그 본질을 한번 우리가 유권자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먼저 하나씩 간단한 질문 게시판으로 올라온 지금 청취자분 질문이신 거죠? 구금님께서 성일님, 구금. 저쪽도 동원 선거하니까 이쪽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절차에 대한 엄격성에 관해서는 상대적 잣대가 아니라 절대적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지금 그 주신 말씀의 마음에는 대공감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저쪽이 돈 선거 하죠. 네. 보이게 보이지 않게 점점 은폐술이 늘어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이쪽은 돈 선거하면 안 되죠. 그 이제 윤리적인 기준은 맞는데 네. 돈 선거의 문제를 떠나서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진보라는 말이 한 방에 점프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갑자기 현재에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삶으로 점프업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계단씩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난번 선거보단 이번 선거가 더 개선이 되고 개혁이 되고 혁신이 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이제 쳇바퀴를 돈다면 같이 다 욕먹고 뜯어 고쳐야죠.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제 민주당이나 지금 통합신당을 조금 이제 우려스럽게 바라보면서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기기 위해서 통합했다는 것에 그런 무작정 박수를 보낼 것이냐. 지난주에 제가 그것이 진보적인 방식, 진보 정치는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모두 이구동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이명박근혜 정부보다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면 그래서 문재인을 찍는 거 아닙니까? 지난 대선 때 그런 심정으로 이제 그렇다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과정을 현실에서 찾기 위해서는 상대성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해봐야 한다. 현실적인 또 제약 요인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대답이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사람 1님께서 물뚝심송님은 통진당 사태 때 사람들 보고 통진당에 당원 가입해서 통진당을 살려야 된다 했고 경기동부 당권파들도 어쨌든 함께 가야 할 사람이라고 주장했었고 통진당 무너지고 분당되면 진보 망한다고 했었는데 그 입장은 여전히 변함없으신가요? 그때 또 그러셨어요? 좀 약간 당황스러운 질문인데. 단정 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통합에 대찬성을 했고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진보도 대중정당의 길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렇죠. 이 얘기를 지금도 여전한 숙제죠. 그건 그럼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을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으로 몇 가지 갈래의 계파들이 모여서 하나의 당을 만든다는 거 당시에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제가 주로 비난을 많이 받는 것은 당권파의 본질에 대한 글을 써가지고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제 글 때문에 정복몰이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이해는 가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분은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경기동부랑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미했었는데 이제 그걸 중점을 가지고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권파분들이 괴물이 아니고 그분들이 악당이 아니거든요. 단지 이제 그 정치적 흐름 속에서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게 좀 아쉽다 뿐이지 지금 그분들을 제가 용서한다고 해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그런 걸 판단할 위치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참 그게 미묘한 게 가족관계에서도 밖에 더 큰 괴물이 있고 더 큰 악당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집 안에서 미운 털이 박힌 가족은 어떻게도 미운 거거든요. 근데 그걸 엮어서 얘기를 해도 그래도 우리 감정은 해소가 안 되는 거죠. 노회찬 전 의원입니다만 정확한
너무 아깝지만 하여튼 노회찬 의원께서 제 마음속 의원입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계인이 쳐들어왔을 때는 지구인들이 모두 모여서 그랬죠, 같이 싸워야 된다고. 예? 그거야 뭐 저는 절대 명제인데. 그 이전에 제가 바라는 가장 그 좋은 결론은 네. 그 당권파 분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변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좋습니다. 없고 그러면,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예,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그런 의미에서 도대체 당권파라고 얘기하는 또는 경기 동부라고 얘기되는 이분들이 왜 독특한 그런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가? 갖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싶어졌던 거죠. 예, 최근에 물꼬를 투자하고 한다면은 최근에 나왔었던 박사 논문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성남 지역의 독특한 그런 정서, 성남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여기서부터 얘기되는 1970년대 초에 아마 그 우리나라 빈민운동사라고 하나요? 또 도시 시위라고 할까요?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었던 소위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도 물뚱님께서 발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자면 또 이게 뭐 대하 역사 드라마처럼 될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애매해서 제가 얘기를 어느 선에서 마무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가 있으니까요. 최대한 요약. 일단 하는 데까지 한번 가보면은 화두를 던져주셔야죠. 그 얘기의 시작은 그 1960년대 말부터 중후반부터 이제 경제개발 계획이 진행되면서 그렇죠.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그 도시가 발전한다는 것은 인구가 유입된다는 뜻이죠. 농촌 지역으로부터. 그 농촌 지역에서 유입된 그 수많은 인구들이 서울 시내에 그 주거 공간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대문 안에는 꽉 차 있었을 것이고. 자리가 없었던 거죠. 청계천 주변이라든가 그렇죠. 빈민촌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그 경제 개발을 주도하던 군사 독재 정권, 박정희 정권은 이게 굉장히 보기가 싫었던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뭐 신도시를 개발한다거나 이렇게 어떤 더 양질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서울 시내에 빈민들이 보기 싫으니까 저 빈민들을 몽땅 이주시켜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몰아내. 예, 서울 시내에 보기 싫은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로 보면 이제 성남시 중원구, 수정구 일대, 당시로 보면은 광주군 중부면 일대. 그렇군요. 거기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형성합니다. 네. 약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주거 공간을 만드는데 요즘 뭐 분당 개발하거나 3본 개발하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절대 아니고. 뉴타운이 절대 아니고. 절대 아니고. 주거 공간이라는 산이었잖아요. 자체도 그냥 호벌판에다가 집만 짓습니다. 집. 집도 막 제대로 짓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브로크로 구멍 숭숭 뚫린 블록이라는 그 아주 약한 집을 막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로 쫓아내기 시작하는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그 빈민들한테 거기 입주권을 주는 거죠. 입주권을 주는데 서약을 써야 됩니다. 뭐라고요? 다시는 서울로 이사 오지 않겠다. 그거를 써야 그걸 줍니다. 그 사람들은 판잣집에 살다가 번듯한 집을 준다는 말에서 고마워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부동산 투기가 이미 그때부터 붐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작했죠. 그 입주권 전매가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집니다.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도시 빈민들의 가장 큰 생존 수단은 일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일용직 소득이 있어야 건설 생활하니까. 뭐 저 건설 현장에 가서 뭐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서울역에서 뭐 지게꾼으로 하거나 뭘 하더라도 번화가 근처에 있어야 이 사람들이 생존이 가능한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방으로 뚝 떨어진 곳에 가게 되면은 일거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전매를 입주를 포기합니다. 자기한테 주어진 입주권을 팔아버리고 자기는 입주를 아예 자체를 포기하고 버티겠다. 또 다른 지역에 무허가 판자촌을 또 만들죠. 그렇지만 또 다수는 그래도 정부가 나를 위해서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는데 가자.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되게 착했던 거죠. 착했던 거죠.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원래 입주권을 받아서 간 분들이 있고 또 상당수는 약간 먹살만 해져가지고 입주권을 받은 사람한테 그 입주권을 삽니다. 그 입주권을 거래하는 걸 흔히 딱지를 거래한다. 그렇죠. 지금도 이제 그런 얘기 쓰니까. 이 내용은 아마 조세희 씨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자궁공과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난쏘공. 예, 입주권을 막 수십 장씩 사들여가지고 그걸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그리고 돈을 막 벌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약 1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10만 명이 좀 넘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 광주군 지금의 성남시 중원구 일대로 그 산비탈에 다 이주를 하게 됩니다. 비극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가봤더니 그냥 집만 있어요. 심지어 수도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저는 한때 성남시민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였지만 경기동부연합에 계셨군요. 네, 뭐 아주 어렸을 때였습니다만
저는 시골에서 살다가 아버지 따라서 시골 살이 하다가 도시라는 데 나와서 보니까 일단 TV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네. TV가 많고. TV 안테나 많이 있었는데 집들이 다 비슷비슷했어요. 그리고 쫙쫙 뻗어 있고 산 등성이 타갖고 왜냐면 그래서 산 등성이 타고서 뛰어 내려가서 그 다음 고개 산까지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거였거든요. 물론 중간에 길이 막혀져 있었습니다만 그건 원래 도시가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게 다 일정한 크기로 나눠준 땅에 그렇죠. 일정하게 사람들이 지은 그 집을 지어준 것도 아니에요, 나라에서. 처음에는 집도 없어서 텐트를 치기도 했었고 쉽게 얘기하면 텐트인데 옛날엔 천막이라고 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비슷하게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 군용 텐트 두꺼운 거 있습니다. 예. 그거를 주로 많이 쳤죠. 뭐 수도나 이런 게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뭐 1000명도 아니고 그렇죠. 무려 10만 명이 넘는 그 시민을 옮기는데 뭐 3박 4일 하는 우드스탁 페스티벌도 그것도 아니고요. 아니고 거기서 회유하긴 했지만 예. 강제 이주처럼 사실상 강제 이주에 가까웠죠. 개토인 거죠, 개토. 물론 그것도 이제 그 공짜로 준 거 아니고 그 돈을 나중에 다 후불로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돈 받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참 깨알 같아요. 예.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좋다 이거죠. 그 이주를 하게 되면 최소한 생존은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국가 역할이죠. 예, 국가 우리가 역할이죠. 인프라라고 예. 얘기하는. 하다못해 뭐 상가도 좀 있어야 되고 뭐 관공서 시설도 좀 있어야 되고 경찰서도 교통도 있어야, 있어야 되고, 되고. 대중교통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당시에 그 성남 그 지금 현재 성남이라고 돼 있으니까 성남이 더 편하겠죠. 성남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 노선이 한 개가 있었는데 그 버스 노선 한 개에 배정된 버스 대수가 6대였다고 합니다. 당시 도로 사정으로는 성남에서 서울 시내 그 도심지까지 오려면 최소한 2시간 걸린다고 그렇죠. 봐야죠. 그렇죠. 강도 건너야 되고. 일단은 수신이 고기를 넘어야지 그렇죠. 서울을 가게 되는데 그리고 당시에는 한강에 다리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버스 6대로 그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일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예.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 당시에 그 도시를 계획했던 그 사람들의 마인드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사람이 10만 명쯤 모이면은 각자 서로 장사하면서 먹고 살 수 있다. 사실 이제 이 소도시 정도 되니까요. 그렇죠. 지방 소도시 정도는 충분히 근데 되니까. 그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도시라면 그게 가능하죠. 그렇죠. 천천히 늘어나면서 가게도 늘고 다 같이 늘어나니까.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그렇죠. 전형적인 군인 정신이네요. 완전히 군인 정신이죠. 그걸 몇 개월 만에 해치우겠다는. 제정신이 아닌 게 군인 정신의 기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유명해진 게 성남에 있는 그 모란시장이. 그렇죠. 모란시장이 그 생기고. 사람들의 생존을 감당하는 생필품 공급 시장이 돼야 되는데 네. 시설이 턱도 없던 거죠. 예. 이분들 여기로 몰려나가는 분들은 가장 그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냐면은 이건 뭐 정치적 정의라든가 사회 시설이라든가 뭐 문화 시설 이런 걸 얘기할 단계가 아닌 거죠. 네. 생존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릅니다. 그렇죠. 생존. 심지어 이분들이 먹고 살 식량이 이 지역에 공급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공급할 방법이 없는 거죠. 네. 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분들이 참다 결국 그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게 처음엔 다 말로 하죠, 누구나.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대표단 회의 같은 걸 구성을 해가지고 네. 해결해 달라. 서울시하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민원도 넣고. 다 서울 사람이었는데 서울에서 몰려 나왔는데 당신들이 우리한테 약속한 것을 빨리 지켜라. 그러니까 뭐 가면 모두 해주겠다 이렇게 다 약속 빨리 지켜라. 그리고 여기 입주할 때 입주자들이 입주를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후불로 땅값을 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평당 약 200원 선으로 알려져 있었답니다. 그 계약을 할 당시에는. 근데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 무슨 얘기를 되냐면은 당신들이 입주권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전매한 딱지를 사갖고 들어온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들은 원래 가격이 아니라 시가로 내야 된다. 그러면서 약 40배에서 80배 가격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200원이 평당 200원에 보내주겠다고 해놓고서 네. 그 딱지를 얼마 주고 사갖고 들어온 사람들은 뭐 당시 뭐 8,000원에서 16,000원 정도. 그렇죠. 아이고. 평당. 예, 평당. 뭐 거기다 또 그거만큼 이제 땅값이 또 가치가 상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재산세를 막 물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민들은 이제 일자리는 없고. 뭐 먹고 살 건 없고 개토에 몰아놓고 이제 당장, 죽어라 하는 거죠. 식량도 없어요, 쩔쩔매는데 뭐 출근할 뭐 왔다 갔다 할 교통도 없고 상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놓고 이렇게 취급을 하느냐 대책을 세워라 해서 이 주민 대책회의 같은 걸 구성하고 그렇죠. 계속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와중에 철저한 무시를 당합니다. 그렇죠. 예. 정부로부터요. 와서 뭐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여기서 회의할 테니까 당신 와서 같이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럼 알았다 그래놓고 날짜가 되면 안 나타나고 그러다 결국 1971년 8월 3일 뭐 그때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주민 그 대표단 회의가 다 모여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대기하고 있는 서울시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네. 사전 연락도 없이. 그렇군요. 그 이제 주민들이 폭발을 하게 되죠. 네. 그래가지고 경찰서 이전에 가장 그 중요한 광주군 중부면에 있던 성남 출장소, 네. 광주군청의 출장소죠. 네네. 그 출장소를 부르질러 버립니다. 부르질러 버리고 그때부터 교통을 차단하고 네. 지나가는 차량을 다 징발하고. 네. 그래서 그 약 3일간 도시가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은 사실 우리 해방 이후 역사에 없죠.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전라도 그 호남의 광주에서 약 한 6일 정도 무정부 상태가 된 적이 있죠. 1980년에. 80년에. 그게 이제 80년 5월이고. 그 유명한 광주고. 하지만 수도권에서요. 수도권에서 서울의 바로 밑에서. 사람들 숫자도 적지 않은 네. 10만 단위가 네. 그 도시가 무정부화되고 이 상황이 3일간 지속이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사전에도 나와요. 예.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큰 사건이 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는가. 네. 이 사회적으로 제가 보기엔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사건에 못지않은 네. 굉장히 큰 생존을 위한 투쟁, 도시빈민 투쟁의 역사의 한 큰 축을 차지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인데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성남에 살 때. 대부분이 모릅니다. 예. 성남시에서 이 사건을 다시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고 기념하고 그 의의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몇 번 있었는데 지자체 단위에서 모든 지원이 다 차단되고 성남시에서는 이걸 묻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어두운 역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묻어버리고 싶어요. 예. 네. 근데 이 사건이 왜 지금 그 통합진보당의 구당권파인 경기 동부와 이어지는가? 네. 이 얘기는 시간상 안 되겠네요. 예.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 30년이 이제 연기 뛰어넘어져야 되는데. 예. 광주 대단지. 광주는 빅골 그게 아니라 넓을 광자. 광주군이죠. 지금 경기도 광주. 예, 경기도 광주. 지금은 성남시. 예. 경안이라고 하는 데가 읍소재지였고요. 그러니까 그 소재지였고 군소재지였고 또 대단지 단지란 이름은 제가 살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 144단지 66호였거든요. 개인적으로. 그걸 다 기억을 하시네요. 네. 예. 왜냐하면 단지란 이름으로 주소를 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군인들이 작전하는 식으로 구역을 나눠갖고 그 제대로 된 평양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남시의 기본은 분당 빼놓고는 다 언덕배기 그리고 좁은 천에 양쪽에는 약간의 그런 평지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구시청 성남 구시청의 위쪽에 살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거기 우리가 세 집은 살고 있었습니다만 거긴 좀 성남시에서는 부자 동네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저쪽 언덕배기 저 밑에 다른 동네 단대동이나 그쪽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우리 집은 그래도 벽돌집이었는데 거긴 스레트. 스레트라고 해야 됩니다. 예. 스레트. 발음을 정확하게. 스레트. 그리고 브로크. 예. 스레트로 지붕을 올리고 슬레이트. 그 벽은 브로크로 돼 있는. 브로크로 돼 있는. 그게 그 표준화 규격된 게 최근까지는 어디 있었냐면 태백이나 도계에 가면 그렇죠. 광부들을 모아서 딱 그거예요. 광부 4인 가족을 위한 표준화 규격 주택인데 브로크 벽, 슬레이트 지붕 네. 해서 여기 조그만 광 부엌 방 2개 이렇게 딱딱 표준화돼 있거든요. 지금은 그게 아마 뭐 거의 석탄 박물관 이런 데 편입돼서 그렇죠. 일부 보존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게 미국에서는 20세기 초반 미국에도 1910년, 있었습니다. 20년대에 흑인들을 도시에서 왜 흑백 거주 지역을 분리하면서 인디안 보호구역처럼 내모니까 네. 그때 이제 가수 앞에서 제가 번데기 앞에서 줄을 잡으면 안 되는데 흑인 블루스가 막 태동되던 때 네. 그러한 이제 이 들바닥에 흑인 가족들이 수십 세대 수백 세대 모여서 텐트촌을 이루고 네. 그 빈민들이 살면서 거기서 이제 이 절규하면서 네. 이 피켓팅하고 시위하고 우리도 인간이다 생존할 수 있는 이제 지원을 달라 네. 이제 그랬던 시절이 거의 뭐 한 반세기 이상 넘어서 우리 그렇군요. 사회에서 그대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진보 정치사에서는 지금 물뚱님이 딱 끄집어내신 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근대화 과정의 역사가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푸는데 중요한 단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시 어떤 정치권이라든가 그 유신 정부의 정체성 또 그리고 그런 폭압적인 유신 정부에 이 시민들이 어떻게 저항을 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당시를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키워드가 된다고 보는 거죠. 말씀하신 그게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대단지 사건을 우리가 한번 훑고 나면
이게 이주민들, 불법 그렇죠. 이주민들 예. 지금도 유럽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혹은 또 이제 비어있는 가택 점거 운동 같은 것도 그렇죠. 있잖아요. 예. 스쿼트 운동이죠. 네. 다 연결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 자라던 세대에 뚝방촌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예. 모든 동네 빈민가로 이제 퍼져 다 들어가게 있었습니다. 되죠. 예. 그러니까 이런 형식의 사회 문제가 우리나라가 안 겪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다 이 절차를 겪고 있는 거고 이런 게 서로 아주 굉장히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돼서 지금 오늘날의 현실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 정치 문화, 봅니다. 정치 예. 성향으로도 발현되고 있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해하고자 하려면 네.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에 광주 대단지 사건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고 그것이 지금 21세기 진보정당 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렇죠. 80년대 얘기도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쭉 또 학생운동도 흘러나오겠네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 또 새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신 분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대구 동구의 도라지꽃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북 완주군의 백마탄 왕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백마탄 왕자님이 오셨군요. 예.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분이 두 분 계신데 무명 검객님 그리고 연구자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분 두 분은 다 아주 닉네임이 변태스러운데요. 반갑습니다. 그게 아니라 최영일 선생님께서 마음이 변태가 아닌가요? 저는 이 변태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 과. 서로 통한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뭘 오늘도 연구하는 오늘도 정말 열띤 토론, 네. 솔직한 토론 고맙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곡으로 그래서 무슨 곡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두 분이 마지막에 나누셨던 말씀에 힌트를 얻어서 그렇습니다. 내일은 해가 뜬다. 원래는 내일은 해가 뜬다라는 이름으로 발표됐었던 60년대 말에 나왔던 노래인데 딱 그때는 비가 새는 판잣집에 이런 구절 때문에 금지곡 당했습니다. 왜? 맞습니다. 예. 그때는 판잣집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면은 현실을 비관한다고. 그렇죠. 분명히 도시 빈민도 도시를 구성하는 한 집단이었는데 말이죠. 그거를 한꺼번에 몰아갖고는 밀어버리는 이런 야만의 시대. 그것이 88년도 올림픽을 준비한다고 성화 봉송로를 따라서 빈민촌을 싹 정리할 때도 그대로 적용됐었고 상계동 올림픽이라는 예. 다큐가 있죠. 또 상계동에 대단히 아파트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분들도 싸그리 정리한 그런 국가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독재자들은 다 파자집 같은 걸 무서워하나 봐요. 싫어한다, 무서워한다. 현실을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 예. 그렇군요. 예. 진실보다 더한 그러면 현실보다 믿음만 더한 보나? 예. 좋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